안녕하세요. 썰사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아니면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를 보낼 거고, 내일 모레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제 현재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제가 어떻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제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진부한 사랑 얘기는 아니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되었고 남편은 39살이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각자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6살, 사회생활 3년 차였고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31살이었죠. 두 사람이 결혼식에서 첫눈에 반했다면 드라마 같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저였고 쫓아다닌 것도 저였어요. 5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좋다고 따라다니니 당시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문자를 받아주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수지씨,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수지씨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수지씨처럼 티 없이 맑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안 돼요. 티 없이 맑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당시 저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밀어내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말이나 했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5살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엔 10살 차이도 만난다는데 5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결혼했던 그 친구도 4살 많은 남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현준 오빠 학교 후배라고 했나? 그렇죠? 그 후로 남편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 혼자 쫓아다녔을 뿐이지 어떠한 접점도 없었던 터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이었어요. 친척 어른이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듣고 병문안을 간 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병문안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병원을 나서려고 문 앞에 선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바로 현준 오빠, 제 남편이었거든요.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운명일까요? 현준 오빠도 병문안을 하기 위해 병원에 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쟁취했던 거죠.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진중했고 배려가 넘쳤으며 책임감도 강했어요.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이야기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가정 환경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 친척집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남편의 동생들도 각기 다른 곳에 맡겨졌죠. 남편의 부모님들은 여러모로 바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일을 벌였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일이 잘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왔죠. 남편은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처음엔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언젠가부터 돈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집안이었던 친척집은 갑자기 떠맡게 된 입을 탐탁치 않아 했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며 시키지도 않은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친척 어른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떼쓰고 욕심도 부릴 그 어린 나이에 생존하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에 반해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셨고 어머니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곳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 위로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두 사람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저는 형제들에 비해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예체능의 두각을 나타내서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네요. 남편이 과거 저에게 했던 말, 나는 티 없이 맑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데 급급했던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구김없이 자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처만 줄 것이다였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제가 상처받을까봐 애써 저를 배려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에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저를 사랑해서 만났지만 결혼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그러기엔 저와 남편의 사이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게 반대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소개하는 남편의 직업, 하는 일, 학력, 가정 환경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신 뒤에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실 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너무 가슴 아팠죠. 그 뒤로 거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5살이나 연상이라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고, 전문직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는 제 결정도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일 뿐이라면 모아둔 재산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다는 게 큰 결점이었던 거죠. 부모님의 반응이 아주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과 딸이 결혼해야 딸이 잘 산다고 생각하셨던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있는데 제 멋대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 편에 서준 사람이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와서 후회할 결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선을 봐서 결혼한 거였습니다. 그리 깊지 않았던 스쳐 지나간 인연이기에 결혼 전엔 잊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곤 합니다. 그때 내가 내 감정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좀 더 역동적이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당시의 언니는 그저 물 흐르듯이 흘러간 자신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의 지지와 탐탁지 않지만 저를 믿어준 오빠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지원은 없었어요. 이 또한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언니와 오빠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남편의 마음속에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한 것에 죄송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길은 서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살림을 꾸린 이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겨우 2사람 사는 집에 돈은 뭐 그리 많이 들어가는지, 집값이며 생활비며 기타 등등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현실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들어오면 자기 힘든 건 뒤로 하고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새벽이라도 제가 기침하는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처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둘이서 성실하게 사니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기 충분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더더욱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죠. 남편이 자랑하고 티를 내는 성격도 아니고 쉽게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닌지라 몰랐는데 얼마 뒤에 승진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소식을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괜히 얘기했다가 안 되면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랬어. 남편은 제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쉽게 기뻐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회복하고, 그래서 더더욱 함께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남편을 싫어하셨지만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 부모님은 언니를 통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남편은 데려오지 말아였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얘기를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지만 않았어도 다른 여자와 만났으면 어딜 가든 사랑받는 사이였을 텐데 괜히 내가 결혼해달라고 해서 라는 생각이 며칠 내내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되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 장인 장모님 많이 뵙고 싶어 했잖아. 가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래. 나는 정말 괜찮아. 그때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저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남편과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자상한지, 남편의 자상함을 보면 아빠의 자상함이 떠오른다든지 남편의 장점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최근에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 등등 조금의 과장은 있었지만 전부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듣기 싫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셨죠. 그런데 처음엔 그러시던 분들이 나중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안 듣는 척 하셨지만 딸인 제 눈에는 당연히 다 보였죠. 왜 그렇게 바뀌셨나 알아보니 언니와 오빠가 요즘 수지 얼굴이 좋지 않아요? 남편이 잘해준다는 게 긴가민가 했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아내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지. 저런 남자 찾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내 주변만 해도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말을 슬슬 흘렸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아버지가 슬쩍 다음엔 남편이랑 같이 와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기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오래. 처음엔 물론 서로 서먹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굴었던 사람이 만났는데 편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싹싹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무뚝뚝한 아들과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아직은 탐탁지 않지만 남편과 술도 한 잔씩 기울이게 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상황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부모님의 마음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늘 행복은 불행과 함께 찾아온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누구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 여자 뒤에 한 남자가 일어나.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 이럴수록 당신이 정신 차려야지. 한밤중에 벌어진 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통곡을 하던 여자가 일어나서 저를 강하게 붙들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식은땀이 훅 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에게 며느라가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이니까요.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자 남편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온화했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굳혔어요. 날 한 번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던 사람들이야. 친척집에서 반찬도 없이 찬밥만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래던지. 그래도 그땐 고기 한 점 얻어먹은 게 그 마냥 기뻤어.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볼 거라는 건 모르고. 남편은 단 한 번 자신을 찾아온 부모를 도와준 적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부모의 정이 그리웠던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남들 같은 부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줬어. 그 돈만 있으면 같이 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만남이었지. 남편이 일하랴 공부하랴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모은 돈을 해서는 안 될 거짓말로 속인 뒤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제 친정 문 앞이었어요. 제 팔을 붙잡은 시모, 남편의 어머니는 강하게 저를 흔들며 우리 현준이 좀 불러다오. 응? 우리 현준이 좀 불러줘, 제발.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세요. 조금만 더 시끄러워져도 부모님이 나오실 게 분명했습니다. 간신히 남편과 부모님의 관계를 개선시켜 놨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게 뻔했죠.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이 나오길 바란다는 듯이 제 말은 들은 채 만취하며 대문 앞에 대자로 누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이고, 부모 몰래 장가가 놓고 이렇게 부모를 문전박대하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있나? 어?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두 사람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윗옷을 벗고 다리를 쿵쿵 굴렀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서 수군댈 정도였는데 당연히 제 부모님도 나오셨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갔죠. 남편은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남편이 다가가자마자 두 사람은 언제 소리를 질렀냐는 듯 온순한 양의 얼굴을 하며 남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낸 거지? 얼굴이 확 폈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다 우리 새아가가 잘 보필해서 그런 거잖아. 응? 맞지? 오구, 우리 복덩이. 1초마다 수십 번씩 바뀌는 목소리와 얼굴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을 때 남편이 저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가세요. 두 사람은 이를 아득 갈았지만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할까? 응?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냐? 어떻게 지금까지 부모를 찾지도 않고 나는 너 보지 말자고 했어. 그런데 네 엄마가 허구한 날 우리 아들 하니까 꼭 참고 온 거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그리 뻔뻔하게 하는지. 더 이상 친정 앞에 있을 수는 없었던 노릇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건 당연히 돈이었어요. 이젠 제 부모님을 가지고도 협박하더라고요. 애들러 표현하긴 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장인 장모를 망신 주겠다. 우리는 잃을 게 없지만 네 장인 장모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아니냐? 였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어요. 이번에 돈을 주면 앞으로도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도 돈을 주었다는 말에 돈을 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번만 주면 안 나타난다니까. 이거 주면 우리 필리핀 가서 살 거야. 그니까 한 번만, 어? 한 번만. 우리가 그래도 너 부모잖아. 낳아준 값은 받아야지. 기가 차죠.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닌데. 그 어린 나이를 방치해놓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들이 부모를 논하다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이런데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돌아보니 남편의 표정은 아까와 동일하게 무표정이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모습에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필리핀으로 간다고요? 응, 거기는 살기 좋다더라. 한국 사람도 많아서 정착하기도 좋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돈만 가져오면 된대. 그런데 딱 그만큼만 돈이 비잖니?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리핀에 살기 좋아서 간다고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등쳐먹은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동생들한테 들었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애들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애들한테 찾아가셨죠? 무슨 염치로 그런 짓을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제 눈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제 아내와 가족들 앞에 나타나면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남편의 부모, 아니 두 사람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덜덜 떨리던 몸을 겨우 일으켜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남편은 큰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곁에서 안아주는데 남편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처럼 우는 남편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은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긴 했었냐며 하늘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애 없을 때 얼른 이혼해. 대체 저게 무슨 일이니?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지. 어떻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을 했어? 부모님의 화는 언니와 오빠에게도 돌아갔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어? 저걸 알면서도 너희 동생을 저런 집에 시집을 보내? 언니와 오빠도 상황을 전해 듣고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이 정도의 가정 환경일 거라곤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저 또한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조차 저 정도로 막장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등장은 저희 집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해했고 자신을 떠나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부모 때문에 평생을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그 안타까운 사람을 두고 어딜 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엔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저와 남편은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그동안 알뜰히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몽땅 날린 거였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날린 돈을 보상받지 못했으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투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쓰리잡까지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또다시 일을 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다리가 퉁퉁 부어도 일을 멈출 수 없었죠. 그때 남편과 저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서로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고 네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둘이라면 할 수 있다고,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응원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아르바이트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제가 잠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대리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쩍 힘들어했어요. 힘든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안 힘들다는 남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리기사를 하다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폭언도 듣고 가끔은 맞기도 하고 남편은 딱 하나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토요일 오전에 다시 일을 가기 위해 쪽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상대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피로에 찌들어 있는데 전화해놓고 말을 안 하는 상대에게 짜증이 날 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잠깐 나오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는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아빠, 아버지 앞에 의자에 앉은 뒤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에 당황해하고 있던 찰나. 왜 이렇게 말랐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옆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말랐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 모습 때문에 남편을 더 미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필요 없는 걱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남편의 근황을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근황을 왜 물으시는 건지 걱정이 되어 어물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눈이 흔들리면서 당황한 걸 본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저를 왜 만나고자 했는지, 남편의 근황을 왜 물은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지? 부모님의 원대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힘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시기도 있고 그런 거지.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열심히 사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아빠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순간 회식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네 남편을 만났어. 깜짝 놀랐죠. 뭐? 그런데 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지? 다른 가게에서 대리를 불렀더구나. 나는 내가 부른 대리에게 차키를 넘긴 참이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네 남편이었어. 이후 이어진 아버지의 말은 제 마음을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까지 막고 난동을 부리니까 아무 차도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 누구한테 저런 상스러운 욕을 하는 건가 보니까 대리한테 그러는 거더구나.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는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술 취하면 이곳저곳에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 같은데 하필 그날은 친구가 불러준 대리기사가 화풀이 대상이 된 거였단다. 저는 그 대리기사가 제 남편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 안쓰러운 대리기사는 누군가 하고 보니 김서방이더라. 왜 대리기사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졌는지,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아침에 출근을 했는지 모든 게 다 이해되는 사실이었죠.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힘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줬어야 했던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냥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 나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더니 화도 내지 않고 그 사람을 달래더니 차에 태워갔어. 그 진상을 달랬다고? 본인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사람한테 웃는 낯으로. 그런데 그게 정말 웃는 표정이었겠니? 웃으면서 손님을 차에 태우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그게 얼마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김서방을 안쓰럽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김서방이 한 번이라도 너한테 힘든 티를 냈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지야,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널 믿지 못했었어. 미안하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남자라면 한 번쯤 돌아봐줬어도 됐을 텐데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네 선택을 무시해버렸구나. 어디에서 그런 남자를 찾겠니? 진상 손님에게도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화를 가라앉힐 줄도 알고 책임감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조금만 빨리 네 선택을 응원해줬다면 너랑 김서방이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는 제 남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도, 부모님 몰래 저를 도와주고 있던 언니와 오빠도 말이죠. 이후로 남편은 저희 가족의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빌린 것이기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빚도 해결했고 이젠 정말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제가 바랬던 건 딱 하나,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척척 아이를 갖고 건강한 아이를 낳던데 왜 저에게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물어도 보고 비과학적인 건 믿지 않지만 기도도 드려보고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병원도 다녔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봤지만 검사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상 없음. 차라리 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라면 고치면 되니까요.
최소한 해결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도 결과가 똑같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뛸 듯이 기뻤죠. 남편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부모가 된다고. 간절히 바라면 이뤄지는 게 분명하다고. 참 희망이라는 게 참 무섭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잔뜩 들떴을 때 하혈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저희에게 찾아온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떠나갔어요. 유산 후 몸도 많이 아팠지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 외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죠. 저의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 아이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떠날까봐 걱정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 나는 아이 안 가져도 돼. 이것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한다면 나는 아이를 갖지 않아도 괜찮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참 몹쓸 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만큼이나 아이를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아이를 갖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저는 아이를 갖는데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체념했어요. 내 팔자에 애는 없나 보다. 라고 제 스스로를 속이니까 더 이상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웃기죠. 그렇게 포기하니까 그토록 원하던 임신이 됐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컨디션이 며칠째 안 좋으니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으려고 하는데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석에 밀어놨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체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두 줄이었어요. 마냥 기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 아이가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남편의 나이 40세, 제 나이 35세였죠. 아이가 잘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다들 너무나 기뻐했고 축하해 주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 올수록 아이와 만날 날이 기대됐습니다. 남편을 닮았을지, 나를 닮았을지, 코는 누굴 닮았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죠. 어느 날부터는 이런 대화도 추가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밥을 남기네? 응, 오늘도 소화가 잘 안 되네. 회사 가기 전에 약 하나 먹고 가. 가기 전에 챙겨가고.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니 음식도 잘 못 먹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이 너무 쭉쭉 빠지는데? 여보 괜찮은 거야? 한 번씩 이러잖아. 이번 주말에 병원 한번 가볼게.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뭐야 당신? 눈 떠봐. 왜 그러는데? 내 눈에 뭐 있어? 당신 눈이 노랗잖아. 자고 일어난 남편의 눈에 황달이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보더니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 가보세요. 라고 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남편이 있었기에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네? 췌장암이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잘 티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일찍 찾아왔으니까 치료는 가능한 거죠. 의사는 살짝 불러온 제 배를 보고 임신하셨죠? 이 이야기는 남편분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임산부를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뒤로 넘어갈 만큼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곳에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곳에서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제 배도 쑥쑥 불러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만나 결혼하고
여러 고생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절대 넘어지지 말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건 쉽다. 그러니 넘어지지 말자.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모두가 저를 걱정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곳에 다 적지 못한 남편에게 받은 애정과 사랑을 생각하면 못 버틸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해가 바뀌었고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니 그동안은 몰랐던 초조함이 엄습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라 그동안 모르는 척 했던 것도 같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아파서. 당신 아이 가져서 힘들 텐데 옆에서 힘도 못 대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얼른 나와서 일어날 생각부터 해야지. 당신 아니어도 도와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나 신경 써.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신한테도 미안한데 장인 장모님 낯을 뵐 자신이 없다.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고생시키기나 하고. 우리 부모님 그런 생각 안 하셔. 당신이 나랑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래. 부모님은 혹시나 남편이 부담을 가질까 얼굴도 보러 가지 못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의 상태를 물으실 뿐이었죠. 몸도 무거운 애가 이제 집에서 쉬지 그러니 김서방한테는 내가 다녀오도록 할게. 괜찮아 엄마. 애기도 아빠 목소리 들어야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봤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졌죠. 병원에서 선고받은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부담이 될까 남편을 자주 보러 오지 못하는 부모님은 가끔 영상통화로 남편과 인사를 하곤 하셨어요. 김서방, 우리 수지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 말고. 부모님의 인사에는 더 이상 빨리 나아라, 얼른 일어나야지 라는 말이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통을 숨긴 채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를 마쳤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부쩍 아파했어요. 진통제를 맞을 수 있을 만큼 맞아야 했죠. 몸은 황달로 띵띵 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오지? 응, 얼마 안 남았어. 엄마는 아빠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고 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를 좀 더 일찍 낳으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김서방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너한텐 차마 말 못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네. 김서방이.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도 곧 일어날 거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게 긍정의 뜻이라는 걸 알았는지 어머니는 계속 말을 덧붙이셨어요. 가기 전에 아이는 보고 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얼굴은 보여줘야지. 아버지도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아이 때문이 맞는 것 같다. 갈 땐 가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니?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담당 의사에게 모든 사정을 말했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후에 출산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아이가 문제없이 잘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지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숨 쉬는 거 힘들어해서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요. 병원에서 선고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남편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얼른 보여주려고요. 그래야 저도 남편도 아이도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날, 저는 새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의 얼굴은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 코는 아빠 빼다 박았네. 아빠가 코만큼은 제발 엄마 닮으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딸에게 참 미안한 것이 있다면 딸이 태어났을 때 마냥 기뻐하기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산을 도왔던 병원도, 부모님도, 가족들도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죠. 출산 후 쉬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병원 측의 배려로 남편은 1인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도착해서 본 남편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남편의 손을 잡으니 남편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등받이를 올렸고 남편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를 살포시 올려놓으니 무게감이 느껴졌는지 남편은 눈을 또렷이하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본 팔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여보, 설마. 응, 우리 딸이야. 남편은 통증도 잊은 듯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을 텐데. 아빠가 빨리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성질 급한 건 딱 날 닮았네. 그치?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후로 이렇게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별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장난스럽게도 말했습니다. 코는 제발 엄마 닮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완전 아빠 코야.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자 남편도 피식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일으킨 채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도 어루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아기 탯줄은 내가 잘라줬어야 했는데 남편이 또 자책하는 얘기를 하길래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엔 탯줄 병원에서 다 잘라줘. 아빠한테 자르라고 안 그래. 남편은 그러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울컥 나온 눈물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당신이 지어줘야지.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수연이, 수연이로 하자. 당신이랑 내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수연이. 1인실 병동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옷에 파묻었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죠. 아기가 남편에게 수연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고 수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병실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도 마지막을 예감한 듯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기 전에 그토록 행복했던 일상에서 나눴던 대화를요. 남편은 피곤한지 까무룩 잠에 들었고 저는 남편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을 떼는 순간 남편이 떠나버릴까 봐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 의사들이 찾아왔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가는 탓에 불안함이 닥쳐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의사는 일단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 남편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날 검사를 하고 몇 차례 검사를 더 했는데 놀랍게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몸은 아주 망가졌을 때는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치료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씻은 듯이 나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사실마저도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에게 기적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다면 그건 남편의 완치이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수연이를 볼 때마다 웃음꽃을 피우시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남편을 볼 때도 남편과 함께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되짚어보는 것도 말이죠. 아마 누군가는 저를 보며 팔자가 사납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엔 쉬운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사나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다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다른 거겠죠. 저는 제 삶이 조금 시끄러울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함을 잊지 않는 제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한 번 더 기적을 바라보고 싶네요. 저와 제 남편, 가족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